자, 괜찮으시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미니 모의고사 19쪽 가봅니다. 19쪽. 자, 1번부터 14번까지 풀 거예요. 자, 시간은 몇 분 해줄까요? 제 생각엔 25분 정도면 충분히 풀거든요.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 그 다음에 문법 하나. 그래서 한 27분, 25분? 25분 드리고요. 부족하면 제가 2분, 3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각자 남아서 오답을 하고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수업 중에 딴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들으세요. 자, 문법은 지금 1번, 2번은 다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틀린 게 3번, 4번, 5번 틀렸거든요. 틀린 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사실 1번은 뭐 답이 뭐 거의 뭐 손들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얘를 일단은 단어의 어떤 구조를 따지는 건데 이렇게 얘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얘를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얘를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보시면 볶음밥은 의미상 볶음과 밥으로 나눈대요. 자, 그리고 볶음은 다시 볶과 음으로 나눈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어근과 접사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건 뭐예요?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이거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이 단어의 형성을 얘기할 때 이거 써주세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단일어라는 개념이 있고 자, 그리고 복합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혹시 단일어가 뭘 단일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어근이 한 개 있으면 단일어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써주세요. 자, 복합어는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눠집니다. 자, 파생어는 자,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들의 결합이에요. 어근이 3개도 결합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난이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나 2개로 쪼개지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심화로 가면 이렇게 3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심화예요, 심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만약에 이 합성어랑 파생어를 좀 더 복잡하게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결합하는 애가 어근이냐. 자, 그럼 이 안에 어떤 단어가 있어. 얘가 합성어일 수도 있고 파생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에 어근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합성어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이 접사. 물론 이 접사는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이 결합한 애가 접사면 얘는 파생어예요. 까지 괜찮나요? 이때 단어는 파생어일 수도 있고 복합어일 수도 합성어일 수도 있죠. 그거 상관없이 마지막에 결합하는 애들이 결정하더라. 그게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분명 3개로 쪼개지는데 이렇게 3개로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는데 자, 맨 처음 쪼개지는 애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볶음이라는 단어에 밥이 결합한 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근데 볶음을 다시 쪼개보니까 볶다 할 때 얘가 어근이고 자, 특별한 의미 없이 지금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전미사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라는 어근이 붙었더라. 그럼 얘랑 똑같은 구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집안이야, 안일이야? 결합이 될 때 집안으로 묶여요? 아니면 안일로 묶여요? 집안으로 묶이겠죠?
그럼 일단 집 안으로 묶이고 얘잖아요. 그런데 집과 안이 둘 다 뭐죠? 어근이죠.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어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어근은 알면 안 써도 됩니다.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근은 자립할 수 있거나 다와 결합할 수 있는 거, 먹다 이런 것처럼. 자, 접사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얘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혼자 쓸 수 없는데 얘가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더라. 자, 그래서 얘가 품사를 바꾸거나 자, 또는 문장의 구조를 바꾸더라. 품사를 바꾸는 거는 알 것 같고 문장 구조는 피동사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뭐냐? 의미도 지니긴 하더라. 즉 어근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접사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일 혼자 쓸 수 있죠? 집 혼자 쓸 수 있죠? 안 혼자 쓸 수 있죠? 얘는 뭐예요? 셋 다 어근이에요. 아니죠. 내리막은 여러분 어떻게 쪼개져요? 내리하고 막이죠. 근데 내리가 하나예요. 내리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어근이고요. 막은 접사예요. 오르막, 내리막 해서 어떤 언덕 같은 걸 내려가는 어떤 길 요런 의미 정도를 여러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놀이터는 어떻게 쪼개지죠? 놀이야, 이터야? 놀이. 얘네 지금 놀이터, 코웃음, 울음보는 많이 나왔던 애들이에요. 빈도수 높아요. 자, 그럼 마지막에 뭐가 왔어요? 어근이 왔죠. 자, 근데 놀 뭐죠? 놀? 어근이죠. 이는 뭐예요? 얘가 접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네. 어근, 접사, 어근. 괜찮아요? 자, 코웃음은 어떻게 쪼갤까요? 코, 웃음 이렇게 쪼개잖아요. 지금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바꿨어요. 코는 뭐죠? 어근. 웃은 뭐죠? 어근. 음은 뭐예요? 전미사, 즉 접사. 구조 다르죠? 얘는 앞에 어근이 붙었잖아요. 자, 울음보 어떻게 되죠? 울음 보잖아요. 자, 울음할 때 음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 접사고요. 여러분 보도 혼자 쓰이지 않아요. 얘도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 얘밖에 없고요.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아까 코웃음하고 비슷한 거 비웃음은 어떻게 쪼갤까요? 비웃이에요? 아니면 비웃 음이에요? 웃음 비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비웃 의미예요. 비웃다. 웃음이 만약에 이렇게 끊어주면 웃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비웃다에다가 음이 결합이 됩니다. 어근하고 접사의 구조죠. 코웃음하고 달라요. 괜찮나요? 요거 하나 조금 조심하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좀 더 한 명 한 명 얘네들 틀려서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견문장을 따질 때 자, 여기 밑에다 쓸게요. 아는 사람 안 쓰셔도 됩니다. 혼문장과 견문장을 문장을 구분할 때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얘네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 서술어의 개수예요. 자,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토탈 한 개예요.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예요, 하나. 자, 견문장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으로 나눠지죠. 저를 아는 문장이다.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가지죠. 어떻게 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아는 문장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죠? 아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에요. 이 안긴 문장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관형절이요. 관형절로 안겼다는 건 관형화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부사절로 안긴 문장,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서술절로 안긴 문장,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인용절로 안긴 문장. 인용절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요. 이거 내용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조금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문장에서는. 자, 얘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어 서술어가 얘는 한 개잖아요. 여러분 칠판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 견문장은 뭐냐? 주어일 수도 있고 서술어일 수도 있는 애가 두 개 이상입니다. 주어 서술어가 토탈 하나가 아니라 주어든 서술어든 두 개 이상이면 돼요. 왜냐면 서술절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전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예를 볼게요. 자, 내가 서술어를 찾아.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문했다가 서술어잖아요. 끝에부터 갑니다. 자, 그러면 또 서술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 부분을 찾으세요. 중간이나 앞에서 서술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는 일단 뭐죠? 견문장. 오케이? 세 번 잘 보세요. 이게 능숙한 애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보여요. 근데 능숙하지 않은 애들은 일단 서술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서술어에서 중간 부분의 서술어에서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얘의 주어를 찾습니다. 얘의 주어가 누구죠? 조종사가 되다 할 때 조종사일까요? 아니요. 맞아요. 얘는 문장성문이 뭐죠? 그렇지. 잘했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얘는 보어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닫아줘야 돼. 아, 주어가 생략됐구나. 그럼 원래 문장이 뭐였을까요? 보통 이렇게 생략된 애는 생략된 성분을 꾸며줘요. 그럼 소년이 조종사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견문장인데 이 서술어 뒤에 니은이 붙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오른쪽에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렇게 중간 부분에 있는 혹은 앞에 있는 서술어에 은, 는, 을, 던이 결합되면 줄표는 생략했습니다. 자, 은는 을, 던이 결합이 되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형절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외워야겠죠. 지금 이거 따지는 거는 이 명사와 관형과 부사와 서술절, 인용절을 어떻게, 사실 인용절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 네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걸 외우셔야 됩니다. 니은이 붙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인 거예요. 자, 리을을 볼게요. 자, 리을의 안긴 문장에는 필수 성분이 생략돼 있다. 그렇잖아요.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리을의 안긴 문장은 문장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단 관형절인데 아는 문장의 문장 성분은 같다. 그럼 이거는 바로 기억을 가보죠. 자, 챙겼다가 서술어잖아요. 또 서술어가 어디 있죠? 가다예요. 가다. 그럼 여기에서 뚜껑을 닫아줘요. 자, 얘는 지금 주어가 없죠. 맨 앞에까지 갔지만 역시 뭐예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얘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지금 이렇게 조종사가 되다라고 하면 생략된 성분을 꾸며주는데 얘는 조금 특이해요.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데 얘가 생략된 성분이 아닙니다. 나는 여행을 가다잖아요. 그럼 잠깐 볼게요. 지금 기가 붙었습니다. 얘는 뭘까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렇지. 기가 결합한 애들이 보통 여러분 다 앞에 여기 줄표가 있는 형태예요. 얘는 어말음이기 때문에 앞에만 줄표가 붙습니다. 자, 음기가 붙으면 명사절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럼 얘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명사절이 됐고 똑같이 지금 뭐예요? 필수 성분이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똑같이 주어가 빠졌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답이 아니고. 자, 안긴 문장의 종류는 네. 미안.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안긴 문장의 종류는 다르죠. 왜요? 얘는 명사절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맞고. 자, 아는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다. 어때요? 얘는 관형절인데 문장 성분이 뭘로 쓰였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어로 쓰였고요. 여러분 전이 뭘까요? 전. 의존명사예요. 얘가 문장 성분이 이게 뭐죠? 품사가 의존명사야. 명사긴 명사인데 혼자 쓰이지 못해요. 자,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얘는 바로 뭐냐? 명사절인데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5개 중에 얘가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시골 의사라는 단어가 있죠. 명사 자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절도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더라. 아, 그럼 뭐냐? 관형어의 역할을 하네. 그럼 얘는 지워지네요. 자, 기억에 안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돼 있었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을 한번 가보죠. 자, 디귿을 보시면 뭐 이제 그냥 바로 갈까요? 기다렸다가 있고 끝나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죠? 자, 뒤에 뭐가 붙었어요? 기가 붙었어요. 여러분이 명사절과 그 다음에 관형절, 얘네가 제일 빈도수가 높습니다. 특히 관형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기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 뭘로 쓰였죠? 왜 목적어로 쓰였죠? 그쵸? 를리 쓰였잖아요. 자, 그러면 디귿에 안긴 문장에는 필수 성분이 생략돼 있어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다. 생략돼 있어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네, 잠깐만요. 네, 4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생략되어 있다죠? 잠깐만. 잠깐만. 우리 디귿 본 거지? 리을은, 얘는 생략돼 있죠? 생략돼 있고, 얘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다. 라고 해서 얘는 생략돼 있지 않죠? 얘가 틀렸으니까 답이죠? 요즘 순간 잘못 봤어? 자, 이렇게. 여러분, 얘는 그럼 문장 성분이 뭐예요? 학생들은? 주어. 우리 둘이 수업하나요, 여러분? 나머지 대답하세요. 자, 끝나다는 서술어죠. 그러면 수업이는 뭘까요? 얘는 뭐죠?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다. 이거 답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얘는 뭐죠?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다예요? 그냥 수업이 끝나다죠. 그럼 얘 자체가 뭐죠, 여러분? 주어, 서술어예요. 이게 뭘까요? 서술절이에요. 자, 얘네들은 조심해야 돼요. 전체 주어가 있고 이 주어와 서술어가 묶인 하나의 문장이 이 전체 주어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 전체 이 주어의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학생들은 이렇게고 얘가 주어고 수업이 끝나다가 하나의 그 주어 서술어 문장이 학생들의 전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도 있네요. 까지 괜찮나요? 뭐 문제 푸는 데는 물론 전혀 지장은 없지만. 자, 그리고 나서 디귿 보시면 디귿에 안긴 문장은 조사랑 결합했고 목적으로 쓰이고 있네요.
자, 얘는 맞는 얘기고. 자, 니은 가볼게요. 자, 어디서 끊으면 되죠? 착함. 자, 여러분 주어가 누구죠? 착하다에? 그녀가 착한 거예요. 근데 미음이 붙었죠? 얘 뭐라고요? 그렇지. 자, 그래서 니은은 어떻을까? 자, 니은은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인 경우네요. 디귿하고 똑같네요. 똑같네요. 자, 그 다음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 다르죠? 우리는 그녀가. 다르잖아요? 틀린 사람? 괜찮으시죠? 자, 그럼 오른쪽을 채워보죠. 자, 서술절이 애들이 많이 헷갈려서 낚이는 문제를 많이 늡니다. 자, 그 다음 부사절은 이, 개, 도로. 자, 요러한 표지가 붙고요. 이때 이는 접사입니다. 접사. 자, 인용절은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으로 나뉘는데 자,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고 라고라는 조사가 붙고요. 간접 인용은 뭐뭐라고 아버지께서 밥 먹어라 고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따옴표가 있고 라고냐 그냥 고냐. 자, 이렇게. 자, 그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은 어떻게 나눌까요? 자, 두 문장을 바꿀 수 있으면 대등이고요. 바꿀 수 없으면 종속인데 얘는 일단 가볍게 가고요. 요것만 설명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요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 바꿀 수 있으면 대등, 바꿀 수 없으면 종속이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문장만 일단 먼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얘만 하더라도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까지 괜찮나요? 답은 그래서 4번이고. 자, 5번은 일단 답을 한번 보죠. 자, 니은을 보시면 선어말어미 의시와 자, 니은을 보세요.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할 때 의시와 조사 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시는 누굴 높이는 거죠? 그치, 어머니께서 편하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는요. 제품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자, 따라서 같은 대상이 아니죠. 얘는 빠진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답 몇 번 했나요?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아까 틀린 사람 있었는데? 오답 몇 번 했나요? 3번. 그 다음에 종혁이 오답 몇 번 했어? 4번. 3번 보세요. 자, 모시다와 께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자, 디귿 보세요. 디귿. 자,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들께서예요.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단순하죠? 자, 그 다음 리을 보세요. 문법적 수단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 수단이 뭘까요? 예를 들어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이런 애들. 자, 그럼 여기서는 저렴합니다 라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높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때 문법적 수단이라는 거는 조사나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를 말하는 거고요. 어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5번은 네, 두 사람이 틀렸었고 자, 이 자연과 문헌 얘기는 일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얘기는 아까 명령형 얘기해서 다 잘 맞추셨는데 6번에 1번에 나의 명령형이 어딘지 알아요? 그치. 뭐뭐 해라. 표현해라. 던져두라. 요게 지금 명령형이겠고 아까 여기서는 뭐뭐하 소서 요거겠죠? 요것만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나는 패스하고요. 자, 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쪽. 자, 문법을 좀 오래 했네. 자, 볼게요. 얘네는 용어를 일단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막 어렵다 보다는 지금 뭐 이게 10번부터 지금 14번까지 골고루 틀렸는데 자, 제일 어려운 거. 난 이게 제일 어려웠다. 몇 번? 13번 또요. 내 생각에도 13번을 하면 나머지를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잠깐만 봐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 단어 하나만 갖고 갈게요. 지금 여기 11번 보면
소유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3 기출문제를 보면 점유라는 말과 소유라는 말을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다. 나는 지금 볼펜을 소유하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소유와 점유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소유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볼펜이 누구 거야? 아, 얘 거야? 네 거야? 이렇게 빌려준 게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 볼펜은 이렇게 갔어요. 그쵸? 여기에 있어. 자, 그럼 이 볼펜은 누구 거예요? 네 거로. 양아치인데? 괜찮아? 얘 줄 거야? 맞아요. 지금 소유한다는 얘기는 모르고 그랬겠어. 그치? 장난치려고 그랬던 거겠지. 자, 우리가 이제 소유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팔 수 있어요. 근데 점유는 바꿔 말하자면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뭐냐? 가지고 있다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전을 찾아보면 뭐 물리적인 지배다, 사실적 지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전에. 근데 그 말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는 거. 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 경민이가 가지고 있는 파란 볼펜은 원래 윤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윤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얘는 팔 수도 있고 얘가 맘대로 얘한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얘는 단순히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인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다시 윤호한테 갑니다. 그럼 윤호는 이걸 소유한 거예요? 점유한 거예요? 둘 다예요. 제가 소유자하고 점유도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실제로 소유하는 애가 점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럼 여기서 소유권을 가진 11번 틀린 사람. 만약에 얘가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건 얘가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좀 의미가 달라질걸요? 11번은 요렇게만 한번 가고요. 자, 윗글의 개념들은 13번을 풀면서 좀 찾아볼게요. 자, 위에 상황을, 네, 지문을 먼저 보죠. 네.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주택을 사고 팔거나 임대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좀 손해를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주택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임대는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주는 사람. 자,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인 거야. 그럼 소유했다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소유지만 점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빌려주면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는 거고 얘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이 상태로만 보세요. 자,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쵸? 얘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세대로 사는 애인 거예요. 자,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에 이 주택을 사용하는 거야. 말하자면 내가 임차인인 거예요. 이 건물의 임차인이야. 그럼 내가 2년 계약을 했고, 보통 2년 계약이거든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왜냐면 1년 있다가 임대인이 1년 계약을 하면 돈을 올릴 수 있어요. 새로 계약할 때. 보통은 조금 다르긴 한데 법적으로 이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5%, 개인 임대인들은 만대로 올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은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사용한 뒤에 기간이 만료되면은 돈을 받는 계약인 거죠.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 사람 안 써도 됩니다.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면 이 이야기대로라면 얘는 주택을 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뭘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런 임대차, 이런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는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내가 무언가를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제3자에게 권리 지금 요걸 보고 할게요. 자, 채권을 가진 사람은 자, 임차권은 채권이래요. 그럼 보세요.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임차권이 생긴대. 근데 임차권은 뭐냐면 채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을 가진 사람은 이란 얘기죠? 까지 괜찮아요? 자,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누구죠?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 걔가 누굴까요? 말하자면 집주인, 임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일정 기간, 그치? 주택을 임대하는 거죠. 빌리는 거. 자,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쵸? 내가 이 집 빌린 애한테 집 내놔 이래야 되는 거지. 저쪽 다른 동네 가서 집 내놔 이러면 안 되죠. 걔는 또라이죠. 자,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자, 전세권 등 혹시 저당 잡힌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담보의 개념인 거예요. 자, 이런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아, 얘네들이 다 물건이구나. 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그럼 이런 거야. 이 임대인이 있어. 근데 임대인이 사업에 망한 거야. 그래서 얘가 빚을 지게 됐어. 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이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주택을 갖고 있어. 그럼 은행에서 얘가 뭐 법적으로 걸든 뭐 아니면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뭐 빚이 있든 간에 빚이 있으면 결국은 얘가 돈으로 돈으로 갚을 수가 없다면 얘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가서 주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돈이 있죠. 그 돈을 이 빚쟁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문제는 얘는 지금 얘도 채권을 갖고 있었죠. 그럼 얘도 사실 얘한테 보증금을 줬으니까 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주택을 저당 잡히고 우리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 은행에 일정 기간 돈을 못 갚으면 그 은행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주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이 채권보다 물건이 더 우선시 되니까 얘는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돈을 날리는 거야, 몇 억을. 그럼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얘를 보호하는 법이 생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물건이 더 우선시 된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살 때나 전세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이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집을 보러 다니잖아? 근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8억짜리인데 한 7억이 잡혀 있어. 그리고 내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그럼 여러분 집을 팔았을 때 내 전세금을 여러분 실제로 8억이 안 팔려요. 경매로 넘어가면. 더 싸게 팔려요. 그러면 나는 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다 임차인이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임대인 대액에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왜요? 채권이니까요.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자,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얘가 빚이 있어서 팔렸어요. 경매로 팔렸어? 그래서 새로운 자, 이 집주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 집에 지금 새 들어 살고 있잖아. 보증금을 주고. 근데 얘랑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이 보증금은 얘한테 준 거지 얘한테 준 건 아니니까 얘는 돈을 줄 권리가 없어요. 이때 채권은 얘한테만 요구할 수 있지 얘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얘가 나 못 주겠는데 배째 이러면 얘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 일단 나가야 돼 무조건. 아니면 얘한테 새로운 보증금을 주거나.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이 주택이 얼마의 담보나 이런 게 잡혀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쫓겨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서 자, 그러니까 전세 권리가 되는 거죠. 자, 임차권과 내용은 같지만 물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얘는 일단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내가 이 집을 빌려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이 등기부에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사고 팔 때나 아니면 이제 그럴 때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그곳에 얘가 지금 집을 빌려서 살고 있다라는 게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3자한테 채권은 주장할 수가 없었는데 얘는 제3자가 일단 알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물건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떼일 염려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설정하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귀찮고 싫은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보통은 집을 빌리는 사람이 더 지위가 낮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월세를 살잖아. 이건 전세랑 좀 다른데 월세를 살면 그 월세를 낸 만큼 세금이 더 붙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내가 집을 만약에 보증금을 1억을 내고 얘는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내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치자. 그러면 국가에선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가 100만 원 월세를 낼 수 있어? 두 번째, 자, 내가 회사 다녀야 되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를 벤츠를 사버렸네? 자, 그래서 얘가 몇 억짜리인 거야. 근데 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로 할부로 샀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건 다 빚이죠, 빚. 근데 국가에서는 네가 이 정도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소유한다는 요거는 소유지만 얘는 소유는 아니겠죠? 네가 이 정도를 누리고 산다는 거는 이걸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니? 해서 이게 다 세금으로 붙어요. 나중에 자동차를 사잖아요? 세금이 붙어요. 네,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소득을 합산돼요. 그럼 사실 억울하지 않아? 나 맨 처음에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집을 전세를 못해서 월세를 했는데 그거만큼 가산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이 세금을 감면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이 월세에 관련된 어떤 것을 집주인의 동의를 얻잖아요? 그럼 그만큼 약간의 감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동의를 해주면 집주인한테 세금이 붙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월세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증명관계를 집주인이 해주면 집주인이 세금이 붙어. 그럼 네가 집주인이야. 좋아? 수치에 내 세금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안 해줍니다 보통. 근데 해주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관계가 되게 불편해지겠죠? 뭐야 저 새끼 나한테 세금을 약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못해서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걸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다 안 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임차인의, 그러니까 뭐야, 실질적으로 있지만 써먹을 수 없잖아요. 써먹을 수 없어서 다시 이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물권적인 효력.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뭘 구분해야 되냐면 채권과 물권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그럼 물권이란 개념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겠죠?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땅, 집,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말하는 건지 아시죠? 현금이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자,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해서 그러면 일단 요건이 안 되면 사실 못 쓰긴 하겠네요. 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요건이 뭔데? 그게 이거죠. 자, 일단 주택을 인도받아야겠죠. 빌려서 써야겠죠? 자, 그 다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을 알아보다 보면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전입신고가 뭐냐면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 주민등록증 같은 거 있으면 그 뒤에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기록으로 국가적인 기록을 남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충족한 스톱 이런 거 보세요. 다음 날부터죠. 그럼 이런 걸 장난치기 쉬워요. 13번에도 이게 나왔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입신고를 24일에 했어. 그럼 나는 며칠부터야? 25일부터. 자, 그날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여러분 대항력이 뭐죠? 자, 우리가 보통은 지금 이런 임차와 임대 계약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3자한테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얘는 써주세요.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금 요 임대인 임차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제3자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게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얘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뭐예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문제를 안 풀어줘도 지금 이 얘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대항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했죠?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임차권은 소멸돼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이 임차권은 소멸이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어디 갔지? 앞에서 나왔던 지금 임차권. 자, 이것은 사라지죠. 왜죠? 물건이 채권에 우선되는데 여러분 임차권은 어디에 들어가죠? 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고 을 때는 여러분 이것도 뭐죠? 물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렇지 않더라.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더라. 자,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서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도 있대요. 자, 이건 뭐냐?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자, 보통은 자, 만약에 얘가 여기 나왔던 임차권일 때는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냐면 물건이 우선시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얘네는 지금 이 주택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에는 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이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겠죠? 아까 무엇은 좀 달랐죠? 뭐가요? 그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얘는 그 다음날부터예요. 근데 여길 보시면 얘는 그날부터죠. 괜찮나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어렵다기보다는 용어가 좀 낯설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뭐 뒤에 얘기는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서 볼 만한 것은 이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자, 여기 뒤까지는 더 읽지는 않을게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 13번 한번 보세요. 물론 끝까지 다 읽어야 13번이 풀리기는 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2억 원의 보증금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주택을 자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을은 2월 5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확정이자를 받지 못했네요. 자, A주택에 거주해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자, 그리고 이사갈 집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를 다시 또 계약을 했고 2012년 4월에 자, 갑에게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자, 갑은 나 보증금 못 주겠는데? 라고 통보했고 지금 만료됐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3번에 1번. 지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사실 뒤까지 조금 읽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지금 을은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얘는 어때요? 얘 좀 봐야겠네. 안 보고 가려고 했는데. 자, 요게 그거예요. 못 받는,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못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자,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대요. 자, 만약에 얘가 돈을 반환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관할 법원에다가 이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조사해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러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면 이걸 너무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아까 안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보기 같은 상황이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지금 보기의 상황인 거죠. 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요 사례들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죠. 자, 13번 잠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2월 4일부터 입차권 등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왜 아니죠? 그쵸? 여러분 지금 일단 그것도 그런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료된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12월 4일은 종료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 집에 안 살겠어 라고 말한 거지 아직 계약은 종료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사 가기 전에 미리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종료되지 않았어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즉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왜죠? 일단 심리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시는 안 되겠죠. 일단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지금 일단 얘는 확정일자를 못 받은 상태였었어요. 자,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여러분 얘는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확정일자. 이 얘기인 거죠. 자, 얘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없었던 사람도 어떻게 되죠? 그쵸. 그걸 새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4번 보시면. 자,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답은 A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얘가 매도한다는 건 얘가 지금 갑이 한번 보세요. 갑을. 자, 지금 갑이 집주인이에요. 그쵸? 집주인이면 얘는 기본적으로 사고 팔 수 있죠. 자, 근데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진다라는 게 뭐죠? 그래. 그치.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임차했을 때 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지금 보호받으려고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었고, 자, 그래서 새로 지금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계약한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야 먼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요 얘기를 생각해 주시고 이 4번을 한번 봐주시면 자, 이게 내려지면 갑은 A주택을 지금 얘가 팔 수 있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거는 소유권 변동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팔 수는 있어요. 그쵸? 요게 앞쪽을 한번 보시면 요거 보시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근데 매매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여기 내려지면. 자, 그 다음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자,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어떻게 되죠?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맞나요? 어디 적혀 있죠? 만약에 종료됐어도 이게 종료된 임차권에서 물권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얘가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자, 얘가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이게 내려지면 얘가 갖고 있는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애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겠죠. 요 임대차 등기를 한 애가 먼저 받게 되니까. 요 끝부분을 전부 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개념들까지 조금 같이 보셔야 풀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요 정도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거의 다 설명이 된 거거든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지금 지문들은 여러분 오답을 원래 하고 가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이건 숙제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조금 잘 모르시면 다음 주 내신 시작하더라도 이거 질문 좀 받을게요. 요거. 자,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 끝까지 풀어 오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 중간 점검할 때 어디까지 풀 거냐면 60 비문학까지 풀 거거든요. 자, 일요일은 끝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고요. 자, 수요일까지는 그 2일차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적어도 63번까지 수요일 날 받고,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 끝까지 검사를 받는 걸로. 괜찮나요? 네, 수요일 날 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네. 괜찮아? 자, 고생했어요.